1883년 한국과 독일은 통상 우호 항해 조약 체결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어온 양국의 우호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지메스 반도체 임원이 난 독일 남자가 지금도 한국을 생각하면 따스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은 신뢰의 가치를 알며 인간적인 진심을 알게 해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한국을 사랑해 아침이면 김치를 먹으며 딸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글을 익히고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와 한국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 반도체에서 기술을 맡고 있다가 지멘스의 임원으로 있는 한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을 뒤돌아보면 특별한 만남의 시작은 더욱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제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면하며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 회사 지멘스 반도체에서 기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차세대 노광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본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철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무실엔 긴장감이 감돌았고 우리는 수익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파트너들과의 계약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죠. 솔직히 말해 당시 한국은 저에게 그저 아시아 국가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성실하고 기술력은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예상을 뒤엎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측에서 긴급 협조 요청을 보내왔고 2명의 기술자가 본사 차원의 공식 출장으로 독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접 오겠다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며칠 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만난 박정우와 이기훈 씨는 추운 날씨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엔 설계 도면이 가득했고 그들은 곧장 사무실로 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열정에 조금 당황했고 동시에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에 있는 조그만 한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낯선 향이 코를 자극하는 김치찌개를 처음 접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박정우 씨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스 씨, 기술은 중요하지만 신뢰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원칙 같으면서도 그들의 행동과 함께하니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식사 도중 이기훈 씨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의 작업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경계를 풀고 그들의 프리젠테이션에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진심을 다하고 있었던가? 다음 날부터 그들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 테스트 장비 앞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이들의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작별 인사를 나누던 순간 박정우 씨가 저에게 명함 대신 손으로 쓴 짧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먼 나라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고객사 그 이상이었고 이들은 단지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진심의 메신저였다는 걸요. 1999년 겨울, 독일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던 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테스트 센터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장비 고장이 잇따라 발생하며 내부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기술팀을 진두지휘하며 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핵심 부품의 손상으로 상황은 심각했고 내부 전문가들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석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 협업 중인 젊은 기술자로 지난 회의에서 예리한 질문과 정돈된 사고방식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급히 메일을 보냈고 12시간 후 그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비행기로 갑니다.
그가 독일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석현 씨, 이런 날까지 여기 오다니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제 아내도 이해해줬습니다. 대신 가기 전에 꽃은 미리 보냈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엔 책임감과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직후 둘은 작업복을 입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석현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창고 안에서도 꼼꼼히 케이블을 체크하고 회로를 분석하며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을 수리하듯 정성과 집중력을 쏟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가방에서 컵라면과 김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부인이 싸준 겁니다. 한국에서 챙겨왔어요. 저는 제 도시락에서 독일 소시지를 꺼냈고 둘은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문화 교류를 나눴습니다. 식사 시간은 짧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기술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자료와 김석현의 현장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근처의 작지만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스 씨,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일했지만 독일처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곳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더더욱.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조심스레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바느질로 만든 전통 복주머니였습니다. 부인께 드리세요. 저희는 이런 걸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그 복주머니는 지금도 우리 집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날의 따뜻했던 대화,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김석현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며칠 후 그가 귀국 준비를 할 때 저는 차로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인연이었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석현 씨, 다음엔 부인도 함께 독일에 오세요. 제 아내와 함께 김치찌개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그땐 저도 부인의 슈니체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메일을 주고받고 명절이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가끔은 가족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죠. 그는 단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진심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던 아내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에게 몰입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피식 웃었지만 어느새 저도 아내 옆에 앉아 함께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가 본 드라마 목록에는 겨울연가,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같은 제목들이 추가되어 갔습니다. 딸 리사는 방탄소년단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음악을 흥얼거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글을 독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벽엔 한국 아이돌들의 포스터가 하나둘 붙었고 책상엔 한글로 된 가사 노트와 번역 책자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저를 향해 딸이 말했습니다. 아파 사람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웃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다른 문화를 사랑하고 배워간다는 것, 그것이 놀랍고도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한국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함께 김밥을 만들고 떡볶이를 끓이며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곤 했죠. 아내는 고추장 한 숟갈은 절대 넘지 말자면서도 종종 너무 많이 넣어 가족 전체가 땀을 흘리며 매운 음식을 먹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리사가 친구 생일 파티에 한국식 간식을 싸가겠다고 하여 아침 일찍부터 김밥을 함께 말았던 기억도 납니다. 파티에 다녀온 딸은 친구들이 김밥을 너무 맛있어 했어. 다음엔 불고기를 해보래. 라며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이런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이런 하루는 없었겠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을 알게 됐어요. 가끔은 아내가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은 참 잘하더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장난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도 좀 그렇게 해봐요, 한스.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여보.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아내는 폭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한국식 표현법이 최고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문화, 음식, 언어, 감정까지 서서히 한국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정서적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집안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포스터, 냉장고 속 김치, 주말 아침에 흐르는 케이팝 음악,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눈 웃음까지. 우리는 단지 한 나라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류 아닐까요? 2012년 저는 오랜 협력의 끝자락에서 한국 출장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번엔 업무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부 일정을 휴가로 바꿔 함께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딸 리사가 함께 비행기에 올라 한국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설렘 반, 걱정 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어떤 곳일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낯선 언어들, 이국적인 간판과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들. 첫 인상은 생기와 질서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의 도심은 바쁘고 분주했지만 동시에 어디서든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분도 식당 아주머니도 길을 묻던 학생도 친절하게 손짓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과 경복궁을 방문했고 전통 한옥이 줄지어 있는 북촌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고즈넉한 기와 지붕을 보며 이런 곳이 서울에 있었다니 놀라워요. 라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리사는 전통 의상을 체험하며 장난스럽게 한복 치마를 휘날렸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 강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마치 여행자가 아닌 잠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앞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국과 일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분은 몰랐을 거야. 고마워요. 부산 여행에서는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싱싱한 해산물과 시장 특유의 활기, 상인들의 정겨운 말투에 아내는 계속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노점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삶은 문어 다리를 썰어주며 서비스야라고 하셨을 때 저는 무언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대하는 따뜻함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저녁 경주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돌솥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밥 냄새, 그 안에 담긴 나물과 고추장의 조화. 첫 숟갈을 먹자마자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담긴 맛이에요. 리사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더 좋아졌다. 여기엔 웃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문화 속 사람들과 연결된 시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왜 그토록 정이 많고 신뢰를 중시하는지 그 이유를 눈으로, 귀로, 입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리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방학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꼭 다시 오자. 이 나라는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 리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여전히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교내 K-팝 커버댄스 동아리에 가입했고 직접 안무를 짜고 연습해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팬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리사의 눈빛은 어느새 더 깊은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정했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심이니?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BTS 덕분에 시작했지만
이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자체에 빠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지 업무로 맺어진 인연이 제 딸의 꿈이 되었고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와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베를린에서 열린 K콘서트와 한국문화박람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여전히 몇몇 한국 기술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현 씨를 포함해 과거에 함께 일했던 몇몇 인물들은 명절마다 인사를 주고받고 서로의 근황을 이메일로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했죠. 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가족 밖의 가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요. 그래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따뜻한 기술, 한국. 첫 장을 쓰던 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심이 사람을 바꿨다. 글을 쓰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던 저녁, 비오는 서울 골목길을 걷던 기억, 김석현 씨와의 눈 내리던 창고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리사가 저에게 한국어로 처음 사랑해요. 아빠라고 말했던 그 순간. 리사는 이제 한국어로 일기 쓰기를 시도하고 K드라마의 자막 없이 시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때때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저 역시 그녀에게 한국어 표현을 물어보곤 합니다. 고마워요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 그녀는 웃으며 천천히 가르쳐줍니다. 언어는 그렇게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리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언젠가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그 나라의 공기와 사람, 직접 겪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아주 잘할 거야. 그 말이 나온 그날 밤, 저는 문득 예전 이메일 하나를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김석현 씨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언젠가 한스 씨 가족이 한국에 다시 오신다면 꼭 저희 집에 들르세요. 가족처럼 대접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이 정말 올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은퇴가 다가오며 제 삶의 속도는 조금씩 느려졌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작은 일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포트를 올리고 김치 냄새가 퍼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신문을 펼치는 것. 그 커피포트엔 여전히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는 글자일 수 있지만 제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연의 상징입니다. 가끔 친한 지인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스, 다시 한국에 가볼 생각은 있어?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야.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적 나는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여행한 적이 있었지. 언제나 꿈꿔온 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한국 땅을 다시 밟는 거야. 지금은 전쟁과 정세로 힘들지만 언젠가 평화가 찾아오면 독일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에 몸을 실어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꼭 다시 떠나고 싶어.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닐 겁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의 기억과 감정, 인연을 한 줄로 잇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가는 길. 육지와 바다를 모두 거쳐 한국 땅을 다시 밟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은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갈치 시장에서 문어를 맛보며 웃던 순간이 다시 펼쳐질 수도 있겠죠. 혹은 김석현 씨와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지난 날을 회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모습이든 그건 제가 평생 꿈꿔온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젠 한국은 단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일부이고 제 가족의 일부이며 제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그 인연은 정치나 시대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과 함께 더 깊어졌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한국어 책을 읽고 있고 아내는 한국 요리를 연구하며 친구들과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한국의 친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며 안부를 묻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그리워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움이란 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한 감정이니까요. 저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저는 수많은 기술을 배웠고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왔지만 진심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그 진심은 국경을 넘었고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리사처럼 또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따뜻함을 배우고 또 누군가는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인연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 여행을 떠나는 날, 바다를 건너 한국 땅을 다시 밟을 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릴 겁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에 단 하나뿐이야. 한국이란 그 이름은 이제 저에게 진심과 같은 말입니다. 정치는 바뀌고 시대는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우리의 일상에도 특별한 만남과 인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감동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